자,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 단원에서 우리는 먼저 명나라의 해금 정책과 동아시아의 조공무역 체제, 그리고 동아시아 각국의 은유통과 교역의 변화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인이 동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진출을 하였고, 그것이 교역망의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인들이 동아시아에 진출한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좀 세계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가 탄생한 것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때부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인류가 사용했던 도구는 돌과 주로 나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이제 시기분 해보자면 가장 긴 시간이 구석기 시대인데요. 이 구석기 시대를 넘어서 신석기를 넘어서 이제 청동기 문화, 청동기를 사용하는 시기에 와서야 우리는 이제 문명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4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문명인데요. 이런 초기의 문명에 이어서 그리스 지역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문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크레타, 미케네,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문명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에서 무너지게 되었고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그리스의 문화가 전파되는 그런 헬레니즘 시대를 맞이했다가 결국 이 헬레니즘 시대에 형성된 세계 제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양 역사 고대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마가 멸망하기 이전까지를 고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마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리스 서로마 멸망 이전을 고대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서로마가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가 멸망한 1453년 15세기까지를 우리는 중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중세시대의 특징은 9세기 말 10세기 초에 보통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서로마가 멸망한 것은 게르만족이 이제 로마 영토 곳곳에 침입을 하게 되면서 게르만 왕국이 들어서게 되었고 결국 그 과정에서 서로마가 멸망을 하였는데요. 서로마 멸망 이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였는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크 왕국이 9세기 말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고 쇠퇴하게 되면서 이제 쇠퇴하고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시기 9세기 말 10세기 초 노르만족, 마자르족 등 이민족들이 대거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면서 자, 중앙정부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었고 곳곳에서 이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무장한 지방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무장한 지방 세력들은 농민들을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애속시키는 자, 그런 사회 체제를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게 장원이었고 그런 이제 장소가 장원이었고 이 지방에 권력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회 체제의 특징을 지방 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는 크게는 이 서로마가 멸망한 5세기부터 동로마가 멸망한 15세기까지를 중세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세 시대의 특징은 9세기 말 10세기 초부터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긴 기간 천여 년간의 중세 시대를 뒤흔든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11세기, 13세기경에 벌어졌던 십자군 전쟁인데요. 이 십자군 전쟁은 당시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성스러운 땅이었던 에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성지 순례를 불허하자 성지인 에루살렘을 회복하자라고 그 당시 교황이 호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군 전쟁이 실패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자, 유럽의 역사에 실패했던 이 십자군 전쟁은 유럽의 역사 이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일단 참여한 세력은 영주, 기사, 상인, 농민 이런 세력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력들은 전부 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요. 왜 이런 세력들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했을까요? 일단 영주와 기사들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슬람이 가진 수많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영토에 좀 눈독을 들였겠죠. 자, 상인들은 그 동방으로 가서 무역을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또 참여를 했겠죠. 그리고 농민들은 그 당시 교황이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말들의 영향을 받아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군 전쟁이 실패했다라는 것. 이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면서 이 전쟁을 하자라고 부추겼던 교황의 권위는 추락하게 되었고 이 전쟁에 참여했던 영주, 기사, 상인 모든 세력들이 전부 다 힘이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영주, 기사의 몰락 그리고 이 영주와 기사, 지방 분권 세력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중앙 정부의 힘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왕권이 이제 강화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아무래도 이 동방 지역과 교류가 이 전쟁을 통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동방 물품에 대한 수요와 호기심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교황의 권위가 또 추락하게 되면서 이 중세를 형성하였던 틀들이 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15세기경입니다. 오스만 제국 에 의해서 동방 무역로가 차단이 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 동방의 물품에 대한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증가되는 가운데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동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항로 개척이 너무나 필요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향신료, 차, 비단, 도자기, 동양 물품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었고, 자, 이런 가운데 통일국가, 이미 이제 그 등장하기 시작하였던 통일국가 중에 특히 대서양, 연안, 지중해 중심의 무역에서 소외되었었던 대서양 연안에 있었던 에스파냐, 포르투갈 같은 나라가 특히 이 신항로 개척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들을 하게 되면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한 발 앞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천문학과 항해술, 지리학, 조선술, 나침반이 사용이 되게 되면서 원거리 항해가 가능했다라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신항로 개척이 필요해지고 과감히 많은 국가들에서 이 신항로 개척을 했던 이 시기가 바로 15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신항로 개척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제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등에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르톨로메 디아스 같은 사람은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아서 아프리카 맨 아래에 있는 희망봉에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바스코 다가마 역시 자, 새로운 항로 개척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요. 희망봉을 넘어서 인도의 캘리컷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서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서 아메리카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하였는데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콜럼버스는 사실은 이 서인도 아메리카에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인도에 가고 싶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아메리카의 서인도 제도 이 섬을 인도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콜럼버스 이후에 마젤란 같은 경우는 마젤란의 함대는 대서양과 태평양 횡단에 성공을 하였으며 이것으로써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였고 필리핀에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제 선들을 보시면 이제 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이제 세계의 교역망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생님이 진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유럽 국가들이 세계 각지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 진출 지역,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진출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침략, 약탈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파냐가 멕시코 고원에 있었던 아스테카 문명, 그리고 잉카 문명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때가 16세기입니다. 자, 멸망을 시키고 나서 이 원주민과 그리고 데리고 들어온 흑인 노예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금과 은을 채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 흑인 노예 그리고 원주민들이 학살당하거나 죽어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고 원주민들은 약탈과 뭐 침략 그리고 뭐 이 유럽인들이 가져온 각종 세균들에 의해서 전염병들에 의해서 인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원주민들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에스파냐, 포르투갈에 이어서 뭐 네덜란드, 영국, 뭐 이런 유럽의 각 국가들도 이제 신학로 개척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는 대표적인 나라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르투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은 물라카, 이 말레이시아 반도 맨 끝에 있는 곳이 물라카인데요. 이 물라카를 점령을 하고 마카오 그리고 나가사키로 진출을 하면서 은무역을 주도하면서 이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갈레온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16세기경 그 무장을 갖춘 대형 범선을 동원해가지고 아메리카에서 특히 이 멕시코의 아카풀코에서 가지고 온 은과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를 수출하고 판매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자,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는 필리핀의 마닐라였습니다. 멕시코의 은과 중국 차 비단 도자기를 이렇게 거래하는 것으로 이제 번영을 누렸는데요.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인도네시아 현재 자카르타 지역인데요. 바타비아를 점령하고 나서 일본의 나가사키로 진출을 하였습니다. 나가사키로 진출한 이후에 중국, 일본과 활발하게 이제 교역을 하였는데요. 특히 일본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같은 유럽의 각 국가들이 크리스토교를 포기한다라고 해서 나가사키를 통한 교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유럽 국가로서 교역이 허용된 나라가 네덜란드였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이후에 동아시아 교역을 중국과 일본의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교역을 주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섬 대부분을 장악을 하면서 실은 이 동아시아의 교역의 주도적인 독점권을 가진 그 유럽의 나라로 17세기 말에는 그 네덜란드가 모든 교역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제 네덜란드 이후에 영국 18세기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이제 이 청과 교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영국은 굉장히 푸른 꿈을 안고 이제 청과 교역을 시작을 하였겠지만 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영국하고 교역을 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가 너희한테 베푸는 입장이다. 항상 이런 입장이었고 제한무역 공행을 통한 유럽 상인들과 무역을 하도록 특허받은 이 상인조합, 공행을 통한 무역, 그리고 광조를 통한 제한무역만 허용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계속 이런 무역을 하는 것들이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이 청나라의 물품, 차, 비단, 도자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고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은이 청나라로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심각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를 하였고, 그리고 이 아편을 이 청나라한테, 청나라에 몰래 이제 밀무역을 하게 되면서 이런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럽 국가가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에 진출한 자, 이런 모습들을 꼭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과 영국의 무역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서 설명을 좀 했는데요. 자, 그거를 간단한 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경에는 중국과 영국 사이에 편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중국의 차, 도자기, 비단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사들였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은이 중국으로 대량 유출되게 되면서 영국에서는 심각한 무역 적자를 겪게 되었는데요. 자, 그것을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국에서 인도에 면직물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아편을 가져다가 중국에 몰래 팔았고, 그리고 중국의 차, 도자기, 비단을 이렇게 가져갔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교역은 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런 삼각 무역을 겪으면서 18세기 말 이후에 중국은 심각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편은 무역 적자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편을 둘러싸고 중국과 영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각 국가들이 어떤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이 중국, 일본과 무역을 했고, 그리고 아메리카 은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중국에 마구마구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교역망의 확대와 동서의 교역망의 확대는, 이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 각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일단 교역의 확대는 교역망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겠고, 그리고 동서의 문화 교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크리스트교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트교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런 국가들이 일본에서 유일하게 교역이 허용된 나가사키에 들어와서 교역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메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유럽, 이렇게 이 교역망이 넓어지다 보니까 아메리카의 각종 그 산물들이 동아시아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담배, 고추, 자, 이런 아메리카의 농산물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특히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경우는 구황작물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청나라의 인구가 어마무시하게 증가하는 데 기여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교역망의 확대 플러스 이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크리스트교라는 종교만 포교하고 확산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과학 기술을 알려주고 전파하는 것까지 그런 영향까지 미쳤기 때문에 서양의 과학 기술이 유입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 도자기 비단 이런 것들이 서양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도자기가 유럽 지역에 수출되면서 이 문화도 이제 함께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요. 특히 도자기 중국의 도자기를
따라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커지게 되면서 도자기 복제 기술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일본에서 유일하게 교육이 허용되었던 나가사키 이 대지마 인공섬 나가사키 대지마에서 교육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네덜란드와의 무역을 허락한 나가사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에도 막부가 유일하게 이 무역을 허용한 곳이 바로 나가사키의 대지마입니다. 이 대지마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인데요.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관리 상인 등 허가를 받은 일본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 대지마에서 무역을 하도록 허용받은 유일한 유럽의 국가는 네덜란드였습니다. 17세기 후반에는 이제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청나라 상인들도 자주 오고 가게 되면서 나가사키를 통해서 청, 일본, 네덜란드 교역이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사키는 오늘날에도 네덜란드에 관련된 근대 유적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일본이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창구 역할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여러 가지 과학 기술, 그리고 서양과 동양의 어떤 문화 교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